굿모닝. 오늘따라 유난히 매미들이 왜 이러죠 갑자기? 원래 장마 끝나고 무더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매미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건가요? 유별나게 오늘 매미 소리가 세게 울립니다. 아휴, 더운데 다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저의 그 생활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저는 직업상 특징이 1년에 한 4개월 정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신없이 바쁘고, 또 1년에 한 4개월, 3, 4개월 그 정도는 그냥 보통 사람들 정도 바쁘고, 또 마찬가지로 한 4개월 정도는 많이 한가합니다. 많이. 완전 비수기. 지금이 이제 완전 비수기. 한두 달 전부터 왜냐면 이제 학생 모집을 다 끝내고, 이번에는 이제 8월 15일 날 또 캐나다 학생들 인솔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많이 한가합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캐나다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을 모집하고 싶다고 해서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캐나다 교육청에서 모집 인원, 최대 모집 인원에 대한 쿼터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이 딱 말이 안 나네. 이 정도의 인원까지 너희가 모을 수 있는 인원이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요, 캐나다 같은 곳에 인기 지역, 캐나다에서 제일 인기 지역은 밴쿠버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죠. 인기 지역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 미국이 세상을 많이 뒤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됐죠? 1기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세상이 이제 기본 체제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캐나다를 별로 안 옵니다. 그런 점은 사실은 좋은 점이긴 한데, 이제 세계 각곳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전쟁이 나고 막 이러니까,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러시아, 이란, 중국, 다 전쟁 지역이잖아요. 이런 그 전쟁 지역에서 사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요즘 중국 되게 살기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근데 중국이 부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도 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자기의 돈을 흔한 말로 빼돌려서 안전한 지역으로, 또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네 나라를 탈출해서 좀 살기 좋은 나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자기네들의 지금 적대적인 서로 대치점에 있는 미국으로도 되게 많이 가고요. 근데 미국이 좀 되게 까다롭잖아요. 이민 받아들여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사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조금 또 살만하고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딱 떠오르세요? 맞아요. 그게 바로 캐나다예요. 캐나다. 그러고 이제 요 전때의 그 총리가 막 인도를 비롯해서 굉장히 문호를 활짝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부자들, 특히 그 전쟁 지역의 부자들, 또 힘든 그 경제 대국의 부자들, 대표적으로 중국, 그다음에 뭐 인도,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심지어 뭐 이런 나라의 그 부자들이 물밀듯이 캐나다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물밀듯이 몰아닥치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캐나다가. 우선 첫째,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중국이 전 세계에 부동산 쇼핑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죠. 알게 모르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제주도 등등 얼마나 많이 막 중국 잘 나갈 때 싹 쓸어 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비해서 캐나다는 2배 이상 올랐죠, 지금. 주택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한국보다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캐나다는 그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막 세계 각국에서 부자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정작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그만큼 없는데 그만큼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막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금 갖고 와가지고 원샷으로 그냥 한 방에 몇십억 되는 그냥 주택이나 아파트를 뻥뻥 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게요. 집을 사서 그냥 놔둡니다. 집을 사서 뭐 살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쇼핑이에요. 집을 사서 그냥 비워놔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집들이 없는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집이 없는데 빈집 상태로 그냥 놔두니까 마침내 이제 밴쿠버 지역에서는 빈집세라는 것이 생겼죠. 집을 사놓고 비워두면 세금을 냅니다. 희한한 법이죠. 어쨌든 외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옴으로써 집값이 첫째 폭등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립학교에 이제 본래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그 공립학교 학교 다니고 공짜죠. 근데 한 10년 전, 아니야 5, 6년 전만 해도 공립학교에 의해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뭐 학교다.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00명이 들어가는 학교다. 초등학교가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의 크기예요, 초등학교는. 그러면 3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 그러면은 대체로 실제로 다니는 학생들은 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뭐 250명. 그러면은 300명이 들어가는 학교면 한 100명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뭐 280명. 그럼 뭐 20명이 들어갈 자리가 널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그 자리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팔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공짜로 학교를 다니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돈을 내고 그 자리를 다니면 그 돈이, 그러니까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그 돈을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거의 모든 지역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뭐 유학박람회 같은 거를 하면은 와서 우리 지역으로 유학을 오라.
그렇게 막 프로모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유학을 가고 싶어도 좋은 지역에는 자리가 없어요. 예. 그중에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그나마 밴쿠버 지역이거든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예. 그래서 모든 교육청에는 국제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학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국장이 이제 최고 책임자죠, 그 교육청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외국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데 뭐 자리가 없어서. 예. 그래서 요즘은 왜 기러기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 맘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17년째 그 유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을 전에는 막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교육청에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 사업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급여도 막 올려줄 수 있고, 예,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어갖고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학생 수가, 본래 OSS는 학생 수가 많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반밖에 안 돼요. 예. 왜냐면 교육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예.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집을 하랴 뭐 할 수가 없어. 모집한다고 해서 애들이 학교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수기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 욕먹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쿼터가 생기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모으고 싶어도 학생 자리가 없어서 못 모으겠다는데, 그 핑계로 저는 그냥 강제로 외부에 의해서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제가 학생 모집하고 학부형 상담하고 그 이 역할을 제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주로 그렇게 됐답니다. 이제 미국, 캐나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캐나다는 그렇다고 이제 다른 지역, 조금 비인기 지역 있잖아요. 캐나다는 인기 지역이 어디냐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은 밴쿠버 쪽이고 날씨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인 이제 뭐 토론토 그런 쪽이 좀 낫고, 비인기 지역은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조금 더 캐나다스러운, 쉽게 해서 시골. 시골로 가면 갈수록 여전히 이제 시골 쪽은 학생 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막 시골까지는 안 간다고요. 여러분 서울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서울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대도시에는 제일 부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살죠. 그러니까 부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 집단들이 서울에 살죠. 제일 가난한 사람들도 서울에 살아요. 왜냐면은 그냥 작은 도시에는요, 터줏대감 같은 부자들도 있지만 그런 작은 도시에는 먹고 살 만한 잡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면 먹이 사슬이,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부자들도 많이 살고, 또 그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직업들, 그래서 저 밑에 하류층의 직업까지 다 대도시에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한국도 마찬가지야. 먹고 살기 힘들면 서울에 살아야 돼. 그래야 그나마 일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미국도 맨하탄과 같이 그 뉴욕의 중심지, 제일 부자들도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한 그 근처에 고층 빌딩들, 뭐 한 달에 월세 뭐 몇천만 원 되는 뭐 아파트 한 채에 막 몇백억 되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맨하탄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 슬럼가, 뭐 정말 그런 홈리스,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대도시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밴쿠버가 제일 그런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유학생들 또 외국에서 이렇게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 근데 이민자들이 또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꼭 돈이 없더라도 캐나다를 제죽고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죠. 인도 사람들도 최근 몇 년간 밴쿠버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캐나다에서 인도 사람들에게 한때 문호를 많이 개방했었고, 근데 희한하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게 다 영연방 국가잖아요. 왕년에 그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들은 그 영연방 국가끼리의 약간 그 통하는 게 있어요. 일단 언어적으로 영어라는 공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연방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 대표적인 게 인도죠.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영어권에 잘 사는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죠. 이런 나라들에 가면 허드렛 일들은 인도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 압도적으로 캐나다는 인도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임금의 대표적인 직업이 뭐예요?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거 일용 알바직들이잖아요. 시급으로 돈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유소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직업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채용하고 막 이래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캐나다에서 맥도날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표적으로 백인이라고 치자고요. 주인은, 그런데 주인이 맥도날드에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일은 전부 다 시스템에 의해서 그 최저 시급을 받고 알바생들이 일을 하죠. 근데 그 알바생이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용돈벌이의 입문용으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시급제 알바의 그 시작이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말 아주 상당수가 밴쿠버 보면은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면은 그 주유소가 보통 이제 이렇게 편의점하고 겸해 있잖아요. 그 주유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인도 사람들이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대다수가 인도 사람들이고, 인도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을 한 상태죠, 지금 밴쿠버는. 하여간 이런 식으로 막 세상이 엉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젊은이들이 알바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의 그 영주권도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 많이 인도 사람들이 입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입국을 했고, 하여간 세계 각국에서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 또 요즘은 또 심지어 남미 지역, 그러니까 멕시컨들이 미국에서 쫓겨나잖아요, 요즘 막 불법 체류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건너서 이제 위쪽 지역인 캐나다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또 그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또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캐나다가 공식적인 통계로 인구가 늘어났고, 이민자들에 의해서 또 불법 입국자들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대도시인 밴쿠버가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막 미어 터지게 된 겁니다. 미어 터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내가 또 얘기가 반복되네. 그래서 제가 요즘 비수기가 길어졌다. 내가 오늘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저 혹시 뭐 기러기 엄마로 가든 캐나다 우리 애를 어떻게 뭐 유학을 보내든, 그렇게 유학을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하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자리를 확보를 해놔야 돼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보통 이제 제일 저희가 권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이때 이제 가는 거를 제일 권하는데, 그때 가려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서둘러서 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저 시골, 그러니까 시골은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시골까지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기왕이면은 밴쿠버까지는 이제 비행기 노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거기서 타고 내려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또 가고 싶고, 이건 좀 너무 멀잖아. 아니 뭐 내려가지고 뭐 차로 또 몇 시간씩 들어가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가급적 밴쿠버 지역에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러려면은 미리미리 자리를 예약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2년 후의 것을 계획을 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가 없다. 뭐 그런 상황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참나. 오늘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얘한테 엮길로 이렇게 말이 새버리면 뭐 걷잡을 수 없이 휙 가는데, 지금 또 얘기 시작하면 또 1시간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는 뭐 만족합니다. 왜냐면 뭐 나이도 있고 막 그냥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 나이가.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의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딱 그 숙제만 끝내놓으면 저는 시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요즘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더 여유 있고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 그러니까 유학 업계죠. 유학 업계는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왜 힘들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작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캐나다 현지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을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주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뭐 유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받아주지를 않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천정부지로 그냥 뭐 식품비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캐나다가 명색이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름값 엄청나게 오르고. 여러분 저 캐나다가 산유국인 건 아세요? 캐나다도 산유국이고 미국도 산유국이고. 미국이 지금 석유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이 이 셰일가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런 오일 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뭐 천연가스 이런 것 때문에 그 에너지가 확보가 되니까 미국이 저렇게 식량, 에너지, 뭐 군사력 이런 걸 다 갖춘 나라다 보니까 절대 강국이잖아요. 지금은 뭐 견줄 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전에는 에너지 수급이 유의치, 물론 미국에도 에너지 자체를 오일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파내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 주로 수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데 그 석유 때문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중동 석유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네들 에너지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뭐 상대할 자가 없는 거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많이 어쨌든 바뀌었어요. 지 마음대로 바뀌었어. 지금 그렇습니다. 아휴.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 사업이 힘든 게 그쪽 캐나다 사이트에서는 그쪽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유학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서는 예전만큼 유학을 가고 싶어도 그렇게 유학은 이제 물론 여전히 한국도 아주 부자들은 부자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찐 부자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유학 시장 이쪽이 인프라가 발달이 되려 그러면 나라 경제가 팍팍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시장이 한때 그런 적 있잖아요. 막 주식이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집값이 쫙 올라가고 몇 배 되고 그러면, 불로소득은 아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돈을 벌고 그러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뭐 아이들 유학도 좀 보내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뭐 미국, 캐나다도 보내고, 또 조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호주, 뉴질랜드,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보내고 필리핀도 보내고 막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뭐 지금은 그 좋은 거는 알지만 유학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그렇게 팡팡 돌아가지 않으니까 돈들이 뭐 많은 사람들의 돈들이 집에 묶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주식 시장에 묶여 있다거나 그리고 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돈이 돌질 않으니까 알고 있어도 아이들의 유학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 그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30대가 많대요. 그래서 그 강남권에 막 뭐 70억, 100억 이런 아파트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30대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30대 신흥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튜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의 아이템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뭐 굴뚝산업, 그러니까 공장의 제조업 이런 거 수출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그러면, 또 한때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 시장이 막 화랑이 되고 그래서 돈을 벌고, 또 한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돈 벌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 큰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래요. 유튜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코인, 대부분은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하는 코인으로 대부분은 망했지만, 한때 막 그거 유행해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다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막 다 추락하고 그래서 막 난리 났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또 그런 와중에서도 한몫 잡고, 요즘 또 비트코인도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또 꽤 있다 그럽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뭐 대한민국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많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리그죠. 그들의 리그.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한몫 이렇게 딱 잡으면, 그게 불법으로 번 돈은 아니죠. 당연히 불법으로 번 돈은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 한 방에 그냥 그런 아파트 사고 그런데요. 30대들이. 놀랍죠.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양극화 때문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있고, 뭐 없는 사람은 뭐 전에보다 훨씬 없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 뭐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죠. 예. 뭐 세계, 나는 그런 것도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대한민국에서 1위가 삼성전자죠. 2위는 어딘가 잘 모르겠다. 삼성전자밖에 모르겠다. 근데 이게 10년 내로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내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쉽게 막 순위가 바뀌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미국 보세요. 미국 보면 지금 미국의 10대 기업으로 올라와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뭐 엔비디아, 시총 1위인데 엔비디아가 뭐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됐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이렇게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이잖아요. 몇 년 만에 막 이건 뭐 엘리베이터처럼 쫙 올라가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기업들,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거, 뭐 포드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럼 얼마 전에는 애플이 시총 1위였는데 지금은 뭐 애플은 몇 위야? 3위쯤 하나? 3, 4위 하나?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다이나믹하죠. 변화가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신흥 부자들이 또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발전 속도, 새로운 문화, 트렌드, 지금 트렌드는 이제 AI죠, 인공지능. 이런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머리를 쓰면서 사는 직업이 아닌 그냥 일반 몸으로 쓰면서 사는 전통적인 직업들은 이건 뭐 생존이 보장되지 않죠.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건 기본값이지, 성실하면 어떻게든 어떻게든 성실하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누구나 다 기본 이상의 부자는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기본 이상의 부자가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먹고는 살죠. 먹고는 사는데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머리 쓰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월급쟁이 하면서 시키는 일 하고 백날 첫날 해도 서울에 있는 지방칸 못 살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사회, 이 무슨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몸만 건강하면 열심히 그래도 살면 먹고는 삽니다, 한국은. 근데 미국만 해도 먹고 사는 것조차도 위협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무섭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 햄버거 하나 먹는데도 뭐 3만 원 이상 들고 막 이러니까 뭐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물가 비싸지, 그러니까 인건비 거꾸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외식들 안 하지. 그럼 그런 외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똑똑하다고 해갖고 또 막 지금 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막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한국이 한국만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지, 한국이 독단적으로, 이게 미국이 만약에 어떤 그런 정책을 쓴다 그러면 미국은 모든 어떤 정책을 써도 일단 내수 시장이 있고 인구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달러가 그 세계 기축통화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1위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들이 어떤 정책을 써도 미국은 자기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관세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미국이니까 저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힘이 세니까. 예. 옳고 그르를 떠나가지고 뭐 싫은 말어 이러는데 아쉬운 건 뭐 미국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다 너 미국 너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뭐 우리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 얼마나 좋고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관세 협약서에 사인하고 그러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에? 한국의 원화가 외국에 나가면 쓰이지도 않고, 예. 뭐 그냥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노동자의 인권이 어떻다 좋은 얘기죠.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업이 생존이 안 되니까 그냥 기업을 외국으로 갖고 나가버리잖아요. 어떻게 막어? 아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이게 유튜브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를 그 경영진이다. 그럼 한국에서 자동차 공장 차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막 파업하지, 노동자들 분쟁 자주 일으키지, 막 그렇게 하니까 힘들잖아. 근데 미국이 무조건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공장 세우고, 삼성전자도 평택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거 지금 뭐 거의 만드는데 뭐 짓지도 못하고 지금 올스톱되고 미국에다 지금 투자해갖고 미국에서 지금 뭐 반도체 지금 생산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돈 벌면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까? 뭐 조금은 들어오겠지만 다 재투자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또 생산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주주라면 삼성전자 주주들의 돈은 한국에서 버는 게 아니라 생산도 외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주로, 이제 막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공장하는 사람들,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뭐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싸들고 나가버리는 거죠. 싸들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나가고. 그럼 뭐야? 우리나라 노란봉투법이고 뭐 백날 만들면 뭐해? 그거 해당되는 직원이 없는데 한국에. 한국에 자꾸 회사를 만들고 더 일하기 편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외국으로 싸갖고 나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인도, 이란 이렇게 참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네 나라를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나라의 부자들은 오히려 돈 싸들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자기네들을 싫어하는 미국 같은 나라로. 또 미국에서 안 받아주면 차선책으로 캐나다로. 지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 얼마나 아이러니해.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가기 힘드니까 그 쉽지 않잖아요. 자꾸 막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돈을 편법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막으면 저쪽으로 피해가고 저거 막으면 이쪽으로 피해가고 결국은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 이거를 법적으로 막고 그런다 갖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자유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나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이 없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세지, 그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지, 증여세 이런 게 워낙 세니까 그것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직원들 구하기 힘들지. 그 우리나라 직원들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하면서 핸드폰 쓰고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미국에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거 그 택도 없어. 은행 같은 데서는 의자도 없어요. 대부분 그냥 서서 일하죠. 난 처음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대한민국 은행에 가면 서서 일하는 직원들 없잖아요. 다 그 텔러라 그러죠. 맨 프론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앉아서 일하잖아. 미국은 뭐 서서 일합니다. 다 그런 사람들. 근무 중에 뭐 핸드폰으로 사적인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 You are fired.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트럼프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책상 치워. 이거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지.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야? 사업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야? 그걸 국가에서 너 사업해. 심지어 지금은 4.5일제.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4.5일제 일하라. 어떻게 그거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알바 하루를 해도 퇴직금을 줘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약자가 뭉쳐서 법도 바꾸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가진 자들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진 자들이 도망가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캐나다 같은 데 보면은요,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나는 정말 희한해.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금으로 그냥 집을 산대요. 그 비싼 집을. 하여간 희한해. 세상이 하여간 이상합니다. 이상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뭐를 하겠다라는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냥 한국도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고, 내가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돈도 이제는 뭐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면 은행 통하지 않고 서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지금 이제 거의 지금도 명동이라든가 이런데 뭐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코인 지갑 이렇게 탁 갖고 하면은 원화가 쫙쫙쫙쫙 나온대요. 옛날에는 뭐 환전해 갖고 가서 이렇게 쓰고 달러로 바꿔 가지고 한국의 달러로 이렇게, 지금도 그게 아직은 대세지만 점점 이제 코인으로 지갑으로 이렇게 탁탁 해갖고 뭐 딱딱딱딱, 그러니까 돈도 지금은 막 그렇게 송금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마인드 자체를, 우리 생각 자체를 그 고루하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과거식으로.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과거에 그냥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유학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세대는요, 이제 우리 지금 뭐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뭐 변화를 꾀하기가 쉽지 않다고 친다면,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 세계를 내 마당처럼 하고 살아야 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냐?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맨날 밥 먹고 김치찌개 먹고 돈 있으면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고 삽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맨날 한국이 좋으니까 한우, 그 비싼 한우를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 이제는 밥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인도 음식도 먹고 태국 음식도 먹고, 입맛 당기는 대로 어느 나라 음식은 다 먹잖아. 그리고 무슨 뭐 굳이 꼭 한우를 먹어야 돼? 그 비싼 걸? 그러니까 한우도 먹고, 헬로우 말 시켜가지고 영어 하는
그럼 뭐 서양소도 먹으면 되지. 이제 그러고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응? 지금 뭐 옷이고 어떤 공산품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얼마나 돼. 에?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든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가 됐든 메이드 인 이태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쁘고 품질 좋고 가격 좋으면 그냥 사서 입고 싶으면 입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미래의 우리의 직업도 우리 자녀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내 맘대로 그냥 살면 돼.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돼. 예.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어로부터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야지 돼요. 언어로부터는 정말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돼. 그리고 맨날 뭐 한국에서 나오는 신문만 읽지 말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요즘은 얼마나 많아요. 정보의 홍수인데 그런 걸 영어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접하는 거하고 한글로 된 그런 정보를 접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부터는 완벽하게 자유롭고 직업도 전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직업, 그리고 한국에서 탁월한 점을 가져다가 외국에다 어디다가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외국이 좋은 것을 갖다가 한국에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그게 수입 제품을 파는 것일 수도 있고 문화의 코드를 파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야지 된다. 근데 이 언어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나이가 있어요. 나이. 키 큰 거하고 똑같아서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절대 뭐를 해도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지가 않아. 그럼 명심하세요. 절대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아. 여러분 지금 대학생을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 이미 다 컸잖아. 다 크기 전에 뭐를 해야 어린 아이들, 뼈의 성장판이 열려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동도 시키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래야 키가 부쩍부쩍 크지. 다 큰 사람 데리고 키 키우는 방법이 어딨어?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른이 좀 신경을 써서 내 아이가 언어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세상을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야 돼. 여행도 하고. 저는 요즘 저 유튜버들 보면 젊은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유튜버들, 나는 그 친구들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젊었을 때. 그 많은 경험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언어로부터 뭐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세계 각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당장은 그런 거 유튜버를 함으로써 뭐 유튜브 수입으로 여행은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젊었을 때 세계 각국을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한민국의 백날 좋은 학교 다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좀 해외 경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도 기왕이면은 서양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진도가 안 나가. 옛날 방식대로의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갖고 미래를 전혀 대비할 수가 없어. 저는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학교를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운영해라. 그래갖고 일부의 학교들은 그냥 뭐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그냥 일부 학교들은 우리는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그냥 사립학교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립학교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다운 사립학교 없어. 왜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뺑뺑이 돌려가지고 불교 신자도 뽑고 그죠? 내 마음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한국의 사립학교는. 그러니까 그나마 초등학교는 조금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다운데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국립이나 그게 그거야. 자율성이 없어요. 이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내가 만약에 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오성식 학교, 대한민국에 만약에 성식 중학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사립학교로. 그러면 나는 그냥 올 영어로 수업을 하겠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그 돈을 그냥 소비자한테 요구하겠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립형 사립학교고 뭐 민사고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민사고는 영어로 수업을 하잖아 실제로.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구나. 근데 쉽진 않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바일링구얼 교육을 시키면,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우리 모국어가 있으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한번 또는 뭐 지금은 이제 제2 외국어죠. 지금 외국어지 영어가. 조금 공용어 정책을 과감하게 쓴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영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은 훨씬 더 한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영어를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영어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적 사고방식, 이런 영어권의 문화도 우리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실효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흐름이 뭐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어권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그래도 중국, 그 다음에 뭐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뭐 타고 이게 많은 나라들, 가까이에 일본보다 한국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 문화를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한국만큼 영어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학을 이렇게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해.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나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지금 보세요. 뭐 청문회하고 그러면 자기 자식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외국 나가잖아.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고 배워갖고 들어오면 그들이 또 한국의 오늘을 만들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의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의 열정도 큰데 해외 교육에, 미국 교육에 또 굉장히 서양 교육에 열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데, 더 놀라운 사실, 우리보다 더 서양 교육에 몰빵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인구 때문에 한가정, 일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썼잖아요. 애 하나밖에 못 낳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조업으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면 한국, 중국, 일본은 옛날에 굉장했는데 요즘은 일본이 옛날 같지 않아. 중국은 지금 한국보다 더하죠. 어떤 면에서 자녀 교육에 몰빵하는 게 중국은 한국 아니야, 더해. 더하면 더했지 절대 한국보다 가볍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을 엄청 썼어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그러니까 1기 그 이전에 미국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그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많은 교육을, 선진 교육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서양의 제조업의 생산기지로서, 생산기지로 중국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많은 노하우를 터득한 거잖아요. 그 결과 중국이 거기다가 이제 부지런하고 또 헝그리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보다 낫지요, 중국이.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냥 싼 제품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산업이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앞질렀고, 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는 뭐 미국까지 앞지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다 미국에서 배워온 걸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생태계가 자기네들이 제조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왔고 뭐 트럼프 정부에서 뭐 조선 사업을 하느니 그냥 뭐 미국으로 모든 공장을 다 갖고 와서 해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쉬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국은 중국이 저렇게 발달된 거는 미국의 원천 기술을 거기 가서 공부하고 애들을 유학 보내고 중국 애들 영어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영어 배우기가 좀 쉽죠. 그 언어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개방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공산국가지만 그런데도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개방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 정책을 한 20, 30년 이상 쓰고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이제 뭐 달러 패권 국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목을 조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중국이 멈칫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놓은 저력으로 지금 저렇게 나름대로 거기 자기의 내수 시장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 이제는 국제인이 되어야 돼요. 국제인이 돼야 돼. 한국이 개개인적으로 국제인이 되는 거는 중국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도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러면 미국이 너는 한국이니까 안 돼 그래갖고 중국 사람만큼 막진 않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은 그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학을 안 받아줍니다. 정보 유출될까봐. 근데 한국은 우방국가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부하러 유학도 나갈 수 있고 자유국가잖아요. 한국은.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있는 사람은 욕할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공부하고 또 개발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나가줘야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도 뭐 먹고 살 수 있는 뭐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한국 내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미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제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말레이시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는 그냥 세계의 한 나라에 그냥 살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국적은 한국이지만 지금 뭐 이중 국적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거의. 또 국적이 뭐가 중요해?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지. 지금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어? 북한 빼고 없어요. 어디 다 가서 살 수 있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갈 수 있다고 다 그런 나라가 몇 개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 패스포트 파워, 여권 파워가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방 의식을 가지고 열린 생각, 그래서 언어적으로 자유롭고 그 다음에 많은 걸 여행하면서 경험하고 가급적 해외에서 서양 교육을 받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은 생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리더들도 좀 이렇게 활짝 열리고 나는 대한민국의 리더들도 영어 시험 좀 봤으면 좋겠어. 언어로부터 이게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개인이 세계화 지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좀 세계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꼭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은 장관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면 대통령까지 그렇게 되면 더욱더 좋고요. 하여간 근데 뭐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뭐 우리 자신들도 다 가정의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부터 뭐 누가 그렇게 돼? 남 탓할 것도 없어. 나부터 그런 식으로 좀 변하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시킬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1시간을 떠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말문이 터지니까 그냥 엉뚱한 데로 샥 갔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0분 걸어왔으니까 30분 더 걸었다. 한 40분 걸었네. 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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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